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영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소 시민광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시민강좌 시간으로서 리터러시, 그리고 다문화 리터러시, 그리고 사회를 반영하는 여러 문학 예술 중에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은 다문화 리터러시의 두 방향과 문학적 재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해진 개념이죠. 원래 전통적인 범주 내에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영어 자체를 번역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였죠.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자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터러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 학문 분야와 학계와 만나면서 그 지평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인문학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와 같이 그 개념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활용한 능력을 뜻하는 인문학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기기 속에 있는 정보를 평가하고 조합한 능력을 뜻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미디어에 함의던 메시지를 읽는 능력을 지칭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리터러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터러시의 지평이 확장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텍스트들이 생겼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들이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읽고 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생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역량도 요청이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 역시 이것을 읽을 수 있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터러시 개념이 확장되는 와중에도 이 리터러시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읽고 쓰고 해석하는 이 의사소통 능력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매체와 텍스트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까?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와 학계에서 이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각 분과에 맞춰가지고 이 리터러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말 시대적 명제라 할 수 있죠. 이 다문화 역시 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죠. 이제는 너무나 비근해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다. 라는 말들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죠. 실제로 경제협력기구 OECD는 이주민 관련 인구가 전체 국가 총인구의 5%를 추가하면은 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체류 외국인 현황이거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2020년 이후에 수치가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9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5%에 임박하는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00만 명의 체류 외국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이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이 다문화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뭔가 그 명확한 어떤 개념 규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논의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던 미디어나 뭐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각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그 필요성 요청되는 지점에 맞춰 가지고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문화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방향은 첫 번째는 이 리터러시의 기본 자질을 했던 의사소통에 좀 더 주안점을 둔 역량이고요. 하나는 이 다문화 사회라나 다문화주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읽는 그 통찰하는 능력을 뜻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리터러시가 어떤 특정 대상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는 기능적 리터러시가 있고요. 이때의 리터러시 역량은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적 의도나 어떤 사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 능력 방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또한 이런 기능적 리터러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 현상 자체에도 좀 더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특정 대상이나 현상, 도구 자체를 읽어내는 역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역량은 이 현상이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개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 담론들, 이데올로기들을 통찰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리터러시의 두 가지 시선에 맞추어서 다문화 리터러시도 조금 더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 같죠. 자, 첫 번째는 이 의사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다문화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적응하고 문화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죠. 이때 필요한 역량은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고 타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이런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다문화 현상 자체도 또 하나의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그 위에서 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것 역시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다문화에 개입하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에 개입하고 있는 여러 담론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이 인식은 비판적인 사고와 관점에 따라서 여러 담론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리터러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이 두 리터러시 시선은 단지 어디서 이 리터러시 역량이 요청되는지에 따라서만 갈릴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봤던 이 문화 소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무언가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문화 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겠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 통합, 문화 간 적응, 그리고 문화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도입했고 이 안에서는 정말 이 다문화적 환경 안에서는 수많은 문화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충돌을 겪고 있으니까 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문화 자체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 리터러시는 이 다문화 사회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문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 나와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고 다문화 사회를 기획하고 다문화 사회를 운영하는 무언가를 통찰하고 성찰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위해서는 그 다문화 사회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하고 무언가 다문화 사회의 단서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를 해체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서 살펴봤던 이 두 가지 리터러시는 공통의 지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통과 적응을 위한 능력과 그리고 다문화 현상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능력 역시 이 두 리터러시가 요청되는 지점은 아직까지 우리의 다문화 사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현재 이 다문화라는 이념 속에서 탄생한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다문화 사회의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리터러시는 이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과제가 부여되는데요. 먼저 살펴봤던 이 문화적 소통 능력과 적응 능력에서는 과연 이 능력을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구성원의 다문화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자 쪽에 봤던 이 다문화 현상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이 다문화라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 다문화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문화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상정할 수 없는 이 다문화라는 것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다문화 현상의 이면을 볼 수 있는가, 이 도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학계의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고민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적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문화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이 문학, 특히 여러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핍진한 재현을 시도하고 있는 이 소설이라는 장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리터러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소설을 통해서 이 문화 적응과 타문화의 수용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 다문화 현상 자체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왜 소설인가, 왜 문학인가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이 다문화 사회에서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다문화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일단 이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다문화 사회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나부터가 먼저 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면은 소설 속에서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과 정주민들 간의 관계 맺기 양상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갈등을 겪고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하는지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삶의 다양성을 학습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맞구나, 그리고 나부터가 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구나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소설은 다문화 사회의 이면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자, 이 소설 속에서 이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소설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어떤 이 인물들을 창조하고 갈등과 어떤 여러 충돌들을 창조하죠. 이 속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모순이 발생한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대안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문학 장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체하는 역량을 갖춘 도구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자체가 리터러시 역량이 풍부하게 발휘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이라는 지금 카드를 지금 내밀었는데요. 지금 다문화 리터러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지금 다문화 사회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현실은 아니지 않냐?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경유한 허구적 산물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소설 가지고 정말 현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차라리 이 현실 문제를 다루려면은 이 미디어나 어떤 역사적 기술이나 실제 구성원들의 수기나 인터뷰 혹은 다큐멘터리로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 온당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네, 충분히 타당한 의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은 정말 이 우리 삶과 인생의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현실의 편린들을 수치하고 가공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혹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 역사적 기술,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역시 이런 모든 예술 양식들, 매체들은 각자의 공정을 거쳐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들 역시도 이 현실을 온전하게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도 소설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자질을 발판 삼아서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은 이 다문화 사회라는 정말 독특한 이 환경 안에서 기랑하고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설, 그리고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예능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다문화 사회의 이면을 성찰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장르가 더 진리에 가깝거나 어떤 특정 장르가 더 현실을 잘 반영하거나 이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고요. 자,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에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르 간의 위계나 어떤 장르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 시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좀 소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이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단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가 비교적 잘 조명하지 않은,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적 타자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타자는 우리에게 교육적인 접근과 비판적인 접근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소설 속에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이들을 대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반성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사회 정착을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타자가 그냥 이 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즉 타자의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설 속에 있는 타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삶을 추적을 하죠. 함께 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계속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길래, 어떤 제도나 정책이 있길래 도대체 그들이 왜 이 땅에서 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실제 사회적 모순, 그리고 이 원인,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소설을 대표작을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논의했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소설이 발견한 첫 번째 이주 및 유형은 우리 한국 다문화 사회 출발을 알리기도 했던 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형상한 대표적 한 편과 결혼 이주 여성을 형상한 대표적 한 편을 살펴봄으로써 정말 이 소설이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적인 가치와 그리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등장하는 조용호 작가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첫 번째 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소설에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바타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바타르는 이 몽골에서 여러 가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노동자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서술자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바타르라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소설에 서술자로 등장하지 않고 그 관찰하는 입장이 서술자로 등장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바타르의 삶을 관찰자 시점에서 같이 함께 추적하게 됩니다. 이 바타르는 이 큰 뜻을 품고 한국에 이주했지만 결국에는 이 비자 관련해서 브로커의 어떤 만행과 브로커의 이간질로 인해서 비자가 만료가 되고요.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준비한 여러 제도적 보호나 의료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고용주로 인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까지 오게 되죠. 이 바타르는 이러한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과 이 충돌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소설이 결말이 나는데요. 자, 주요 대목 세 대목을 살펴봄으로써 이 바탈의 삶의 어떤 그 흔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은 자, 새벽에 일을 하는데 프레스 기계가 왼손을 찍어 눌렀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이 종이장처럼 돼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래요. 회사는 산재 처리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그냥 해고해버렸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나에게까지 온 거고요. 불법 체류자는 제대로 도움을 받기 힘들어요.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얼만큼 이 사회에서 육체적, 심리적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대목 보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따르면 바탈에는 경의선, 전철 역곡역에서 들어오는 전동차를 향해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그가 남긴 것은 몽골어로 된 한글 단어장, 아내 채채과 딸 솔롱고의 사진, 그리고 국제 전화카드가 전부였다. 바탈에는 그동안 일한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울었어요.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입국하자마자 브로커가 여권을 빼앗아 버렸는데 나중에 재발급하려고 하니까 이미 누군가 우리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 버렸어요. 자, 이 외국인 근로자가 결국 한국에서 맞이한 결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중간에 이 아내 채채과 딸 솔롱고의 사진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도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 목적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 왔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친구와 옆자리에 앉았는데 내내 어린 딸과 젊은 아내의 사진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키도 크고 단단하게 생겼는데 속마음은 아직 어린 것 같았어요. 기내식이 나와도 먹는 둥 마는 둥 다시 사진을 꺼내놓고 쓰다듬어가며 울먹이더라고요. 자,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 바타라는 사람이 이 한국에 온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목적이나 이주 욕망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 자본이 주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욕망이나 어떤 그들의 목적이 약간은 희석될 수 있는데 이 돈이 주는 불순한 이미지로 인해서 그들의 목적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죠.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결국 자신의 욕망까지 욕망 실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주할 때 가슴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욕망이나 목적은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하는 백가람 작가의 뿌이거나 찌이거나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이제 찌이라는 이주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이 한국에 이주하는 과정부터 이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와 같이 한국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갈등을 겪고 궁극에는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결말을 나는 소설인데요. 자, 이것도 주요 대목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 자, 소개비로 성금 800만 원을 내고 원정선을 보러 나갈 때마다 300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고비용 결혼 프로젝트를 통해 찌이를 만났다. 그는 벌써 베트남에만 2번째였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번씩 다녀왔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이미 성금 포함해서 2천만 원 가량이 들어갔다. 뿌이, 우리말은 전혀 못하는 갑네. 피부가 너무 까맨 거 아니여? 네 말로 한국 사람 같다더만 통 아니고만. 알을 낳으면 튀기표가 팍 나갔시. 이렇게 쪼만한 아가 밭일이라도 할 수 있겠냐? 자, 이 대목에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 지금 한국에 이주하는 과정이 결혼 중개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넘어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혼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결혼 이주 여성의 육체는 물신화되고 상품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이주했어. 근데 이를 바라보는 남편과 그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무언의 의무감이 부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한국인, 우리 가족의 대를 잇거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거나 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목 보겠습니다. 자, 남편과 함께 외진마을 동아리라는 곳에 내렸다. 덕유선 자랑, 시종시의 고향 마을이었다. 그곳은 인천공항에서 너무 멀었고 서울에서도 하물며 가까운 대도시인 전주에서도 먼 곳이었다. 찌이는 난감한 마음이 들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꿈꾸었던 코리안 드림은 화려한 도시, 대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런 건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어찌됐든 뭔가 자기도 욕망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이주했단 말이죠. 근데 이주해서 오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주 생활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 이유는 이주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결혼 중개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결혼해서 갈 이주국이나 혹은 살 도시나 혹은 같이 살아야 할 가족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대목 보겠습니다. 쯔이는 그저 시종시액에서 벗어나고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그냥 싫어진 것을 참고 싶지 않았다. 도망친다 하고 하더라도 그녀는 딱히 갈 곳이 없었다. 물론 돈도 한 푼 없었다. 실제로 남편은 쯔이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겠다고 결심했을 때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머나먼 타국에서 본인을 보호해 줄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이 가족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을 다룬 소설 역시도 왜 그들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한국에 이주했을 텐데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편의 소설을 봤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리터러시 그리고 다문화 리터러시 그것과 이 소설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어떤 개개의 소설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소설들이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까지는 아마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야 할 것은 이 다문화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정말 확고한 목적성에 의해서 요청되는 역량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도입했고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의 온전한 정착과 이 구성원의 공존을 위해서는 특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 본질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 다문화 사회에 놓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다른 구성원들과 화합하고 공존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적 태도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나 타문화와 소통하는 역량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건 소설이지만 비단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작품, 기타 다른 예술 양식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문화 사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점도 나름의 대안점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 살펴본 이런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단서들을 수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 사람의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 삼아서 현재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계속해서 이 개인의 가치관 정립과 교육적 고민도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예술 양식 역시 계속해서 우리 다문화 사회를 핍진하게 재현하고 현실에 감춰져 있는 그리고 잘 조명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모순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